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EO의 개형 성과급, 인건비 세무 이슈 중 상법상 이사의 보수 결정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이 하나에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주주총회의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네요. 주주총회에서 네, 결정하게끔 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음. 거죠. 이사들이 본인들의 급여를 결정하게끔 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회사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인의 주인인 주주의 동의를 받게끔 상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해라라고 정한 거는 일종의 이게 강행법규일 수 있어요. 강행규정. 근데 이사회가 없다면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겠죠. 네. 모든 걸 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를 이사회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임원들의 급여 결정을 주주총회를 아직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총액 또는 한도, 네. 뭐 총액이라는 건 뭐 우리 회사는 임원의 보수가 10억입니다. 20억입니다. 또는 뭐 직급별로 5억입니다. 대표이사는 5억이고 이사들은 3억입니다. 이렇게 총액이나 한도는 정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걸 너희들이 뭐 정기 상여냐, 특별 상여냐, 성과급이냐 이 배분하는 거는 디테일한 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해라.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회가 구성되고 안 구성되고를 본인이 이사회를 10명 구성된 걸로 아시는 CEO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가 3명 이상 있으면 이건 이사회가 있는 거예요. 네. 예. 3명 있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구성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이사회가 구성이 된 거고 본인이 이사회를 안 한 거죠. 상법상 이사의 보수 결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 부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만 상법 규정대로 이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보수를 매번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등기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한도만을 정하고 구체적 배분이나 지급 시기 등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그렇다면 임원 보수의 지급 기준,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원 보수 규정, 임원 상여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 결의만 득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에 문제가 생긴다. 실무상으로는 모두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규정에 의해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제외한 급여나 상여금에 관해서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한 규정을 이용해 지급하기도 한다. 그 상법에는 총액과 한도만을 보통 정해놓고요. 이런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배분 방법이나 시기 등은 이제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임원 보수 지급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들을 이렇게 부수 규정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수 규정을 만들 때는 또 역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되느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수 규정이나 상여금 규정 이런 것들은 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만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수 규정이나 상여금 지급 규정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네.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는 통상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세법에 보면 우리 퇴직금 기준을 정할 때 정관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정관에서 정한 금액 또는 정관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건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거든요. 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퇴직금 관련한 규정은 통상 개정을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보통 실무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임원 보수 규정이나 상여금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거를 주총회에서 하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주가 많고 수시로 주주총회에 대표이사의 급여 제도를 바꾸는 거를 부의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는, 회사의 주인이 주주들한테는
총액만 승인을 받는 거고요. 이 총액 내에서 우리가 경영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통상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자연스럽죠. 다만 이제 1인 오너 법인이거나 대주주 일가의 법인인 경우에는 굳이 이사회 하지 않고 주총에서 다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주주들의 구성이 되게 다원화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말 되면 상장 기업들은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매년 주총을 통해서 결정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말 3월 달에 주총 열 때 보면 임원 보수 한도, 뭐 증액 이런 것들이 계속 주총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과에 따라서 임원의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데 중소기업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처음에 선언적인 의미에서 뭐 10억, 20억 정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규정은 그냥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 다만 퇴직금은 주총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법상 임원의 보수 결정 부분도 언급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법상 임원에 대한 판단은 등기 여부와 직책에 관계없이 해당 임원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령 법인의 비등기 업무 집행 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 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소규모 중소법인의 경우 특히 세법상 임원의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임원의 판정 여부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송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며 개인 역시 수령한 퇴직금이 가지입금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 판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상법에서는 등기 임원만을 네. 임원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직무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규에 보면 비등기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집행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임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겠죠. 이분한테 만약에 이제 임원의 처우를 동등하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분이 이제 본인도 이런 보수 청구권이나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분은 세법상 임원이라서 임원은 법인하고 위임관계예요.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해임을 해도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로 본인이 이런 보수 청구권, 퇴직금 청구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난 근로자인데 난 임원으로 간주해서 이런 것들을 근로자의 보호책을 나한테 안 해줬다라고 주장할 개연성도 일부 있는 거죠.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소규모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실질적인 등기 임원과 동등하게 대우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임원이 아닌 실질적인 이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할 거냐라는 걸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걸 명시화 안 하면 이제 이런 분쟁이 생겨서 이거에 따라 이제 법인이 법률적인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건비 세무 처리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직원, 상근 임원, 등기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용출자 사원. 신용출처 사원이 뭡니까? 신용출자 사원은 이런 거죠. 본인이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뭐 출자한 거나 다른 유한 책임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송금 산입된다. 근데 이제 노무 출자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어느 경우에 일어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에 노무 출자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는 송금 불산입되는 상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상근 임원 같은 경우는 원칙은 송금에 산입됩니다. 비상근 임원이라고 급여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역할, 책임에 견주어서 적정한 급여를 주고 있느냐. 근데 이게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부당행위에 해당이 돼서 송금 불산입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제3자를 뭐 예를 들어 자문이나 이렇게 위촉을 해서 뭐 급여를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퇴직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돼서 비상근 임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비상근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회사에 어떤 경영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근 임원임에도 이 사람은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짜 퇴직으로 볼 갱산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초과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이나 직원들보다 많이 받아갈 때 초과된 급여는 불산입한다, 이런 거. 이게 지배주주가 대기업이 지분 1% 이상,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삼성전자 지분 0.1%만 갖고 있어도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중소기업은 소장님 아시겠지만 1%라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대부분 다 지배주주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가령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배우자가 직원으로 있어요. 네. 과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급여를 5천을 주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과장들은 4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출근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제가 대표 입장에서 이게 여기에 좀 걸리잖아요. 와이프가 특별히 어떤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될 사유가 없는데 급여를 더 주고 있잖아요. 전 임원으로 등재. 그렇죠. 그게 바로 정당한 사유예요. 네. 임원으로 등재가 되면 경영에 책임을 지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임원이 직원들보다 책임의 무게나 경영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급여를 1,000만 원 더 받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준다. 예. 상여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뭐 어떻게 주든 간에 그 형식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특정 다수에게 주는 거는 국가가 또 장려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뭐 이건 송금 산입하는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원 같은 경우는 원칙은 산입이에요. 다만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주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 기준이 당연히 적격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네. 규준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지급 규준이 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건비 세무처리에서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과세를 했다가 불복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국세청이 이거를 합법적인 손비 인정으로 받는지에 대한 예규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포함 지급 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 임원에 대한 총 급여 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상의 상여금 지급 비율, 통상적인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 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의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 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네, 이건 뭐냐면 한도하고 총액만 정해놨어요. 네. 근데 디테일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예, 임원 규정은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원들 줄 때 임원들도 직원들이 받아가는 비율만큼 받아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손비 인정 받는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더 받아간 게 아니니까. 네. 두 번째, 급여 지급 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 성과에 따라 특별 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임의로 이익 처분한 상여로 보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연말에 본인만 받아가는 성과급. 이거는 설사 업무 성과에 따른 기여도가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익 처분한 걸로 봐서 송금 불산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법인의 성과가 오너 1인 개인의 기여도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네, 여기에는 주주들의 기여도도 있는 거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부인당하는 가장 큰 케이스가 대표님들 그 상여로 가지금을 한 방에 맞습니다. 예. 그것도 뭐 소장님 실무에서 많이 경험하셨지만 예. 이렇게 가지급금 받아 쓰시다가 1년에 네. 한 번에 이거를 이제 정리하죠. 정리할 때 이제 이거를 상여금으로 시쳇말로 퉁친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반복된 경우에는 세법적으로는 이게 상여금이에요.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는 거죠. 이게 성과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매년 가지급을 퉁친 경우에 이거는 본인은 인건비 처리했지만 나중에 이게 세무조사에서는 배당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오늘은 그 인건비 세무에 대한 그 이슈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